조선 영조시대 최대감 댁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박돌쇠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처럼 종의 굴레를 쓰고 살지 않기를 바라며 굶어가며 모은 푼돈으로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총명했던 준호는 20회에 걸친 아버지의 희생 끝에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릅니다. 온 나흘이 떠들썩하고 돌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출세한 아들에게 머슴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몰락 양반가 출신 며느리의 부추김에 준호는 찾아온 아버지를 행랑채에 숨기고 급기야 임금 앞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쇠의 헌신을 알고 있던 김훈장과 최대감이 임금에게 사실을 고하고 준호는 대전으로 끌려가 불효의 죄를 심판받게 됩니다. 임금 앞에서 아들의 죄를 대신 빌며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자신을 부정한 아들을 위해 끝까지 변호하는 그 모습에 임금도 신하들도 그리고 준호 자신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르신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 머슴이 두 손 모아 감사드리겠습니다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40에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 옷깃을 여미고 발은 마당을 향해 나섭니다. 최대감댁 남구간 옆 작은 방. 그곳이 저 박돌쇠가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방 한켠에서 10살배기 아들 준호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닮아 검게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한다. 품 안에 숨겨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푼돈 몇 릿, 서당 한 달 수업료에도 한참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훈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준호는 30년 가르치며 처음 보는 제목이라고, 글 읽는 재주가 타고났다고. 마당에 나가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왈국간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대청마루를 쓸었습니다. 5미터 무렵 사랑채에서 최대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예 대감마님. 허리를 깊이 숙이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최대감은 차를 마시며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네 아들 녀석, 글재주가 있다 하던데? 마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대감마님, 김훈장님께서 총명하다 하셨습니다. 허나 머슴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만큼은 그날 저녁 아들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나 정말 서당 계속 다녀도 돼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아이들이 놀려요. 머슴 아들이라고. 걸음을 멈추고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준호야. 예. 사람 귀천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여. 네가 공부해서 과거에 붙으면 아무도 너를 머슴 아들이라 못 불러. 과거요? 저 같은 게 과거를요? 그럼 아버지가 믿어. 넌 할 수 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당에 도착하니 김훈장님이 마당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돌쇠, 이달 수업료는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였습니다. 훈장님, 죄송합니다. 보름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꼭. 훈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30년 가르치며 처음 보는 제목이야. 수업료는 형편될 때 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훈장님. 세월은 흘러 준호가 15이 되었습니다. 더 높은 학문을 위해 한양 유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낮에는 최대감댁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루 2끼를 한 끼를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들에게 먼저 먹이고 저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소금물을 마셔 속을 달랬습니다. 아버지, 같이 드세요.
아버지는 아까 먹었어. 넌 많이 먹어야지.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해. 준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의 광대뼈가 점점 튀어나오고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잠든 줄 알고 소금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 안 할래요. 저도 일할래요. 돌아보니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평생 머슴으로 살았어. 남의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종놈 소리 들으며 살았어. 근데 넌 다르잖아. 넌 할 수 있잖아. 아버지, 네가 과거에 붙으면 그럼 아버지는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그러니까 제발 공부해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가 17이 되던 해 마침내 한양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5년간 굶어가며 모은 돈을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전 재산이자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얼마예요? 준호가 보따리를 들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방구하고 밥 먹고 책 사고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해. 모자라면 편지해. 아버지가 또 보낼게.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뭘로 사세요? 아버지 걱정은 말어. 난 여기서 먹고 자니까. 마을 어귀까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지고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꼭 되어야 한다. 꼭.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양에서 꾸준히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2번 낙방했고 3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원으로. 장원급제. 그 소식이 시골 마을까지 전해졌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최대감댁 머슴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김 훈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돌쇠야, 네 아들이 장원이야. 장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장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원? 우리 준호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지라, 훈장님. 이 늙은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임금님 앞에서 어사화를 받았다는구나.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굶고 일하고 참고 버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 훈장님에게, 세상 모든 것에게. 최대감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돌쇠, 네 아들이 해냈구나. 아니, 네가 해낸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정오품 사관원 정원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았고 몰락 양반가의 딸 한씨와 혼이 나여 딸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저에게는 소식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것이려니 했습니다. 나란 일이 중하니 시골 아비를 챙길 여유가 없으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보자. 준호, 얼굴 한번 보고 오자. 평생 모은 푼돈을 챙기고 정성껏 장만한 시골 음식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밤과 감, 말린 고기. 최대감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볼쇠야, 네 나이에 한양까지 어찌 가려고?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아들 얼굴 보면 힘이 날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닷새를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발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수소문 끝에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이 높았고 담장이 길었습니다. 문 앞에는 석수가 놓여 있었고 하인들이 오갔습니다. 이게 우리 준호 집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
내가 굶어가며 키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틈으로 하인이 내다보았습니다.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 집 주인 박정원의 아버지요. 하인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의심과 당혹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대문이 닫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나온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씨였습니다.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녀의 눈이 제 초라한 행색을 훑었습니다. 낡은 옷, 해진 집신, 때 묻은 보따리,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인 줄 알았네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가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비단 옷에 단정한 갓, 어깨가 넓어졌고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리며 책을 읽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비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야. 밤이랑 감이랑. 먹어봐. 옆에서 한씨가 코를 막았습니다. 시골 냄새가 나네요. 치워요. 하인이 보따리를 치웠습니다. 제가 닷새를 걸어 들고 온 정성을 아들에게 주려고 밤새 장만한 음식을. 준호야, 촌녀는 어딨냐? 얼굴 좀 보자. 춘희는 잠들었습니다. 한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 한켠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안채에서 아들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어른이 이 집에 계시면 안 돼요. 한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에 이조판서 어른께서 오신다 하셨잖아요. 저런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 당신 벼슬길에 먹칠이에요. 행랑채에 계시게 하면 돼요.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행랑채. 종들이 거처하는 곳. 아들은 지금 아비에게 종처럼 지내라고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요즘 집에 손님이 많습니다. 조정대신들이 자주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당분간 행랑채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손님들 눈에 이런 늙은이가 거슬리면 안 되겠지. 아버지, 괜찮다. 네 벼슬길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랑채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이불 한 채와 요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최대감댁 머슴방보다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봤으니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인이 하루에 한 번 밥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문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맑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춘이냐? 네. 할아버지 맞으시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 아들의 딸. 그 작은 얼굴에서 어린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이야, 할아버지다. 춘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거칠어요. 평생 일만 해서 그래. 할아버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저를 찾아온 것은 이 작은 손녀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몰래, 아버지 몰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와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달콤한 엿, 따끈한 만두, 맛있는 반찬.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밥상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고맙다, 순이야. 순이는 제 무릎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말이야, 글 읽는 걸 참 좋아했어. 먹을 것 없어도 책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곤 했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장사하러 멀리 갔다 오면 그 녀석이 뛰어나와서 안기곤 했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순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원급제할 때 어땠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많이 울었지. 기뻐서. 왜 울었어요? 네 아버지가 공부할 때 말이야. 할아버지는 밥을 굶었어.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서당 비용을 댔지.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밥을 굶었어요? 그래.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네 아버지가 글 읽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거든. 순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불쌍해. 아냐.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너를 만났으니까. 그 무렵 조정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효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장원급제한 자들의 부모를 모두 궁으로 불러라. 과인이 직접 그 은덕에 감사를 표하겠노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원급제자들은 저마다 부모를 모셔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궁으로? 머슴 출신 아버지가 임금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이, 아버지의 신분이.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한시가 다가왔습니다. 어떡해요? 저 어른이 궁에 가면. 알아. 알고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저 어른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잖아요. 죽었다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헌공하옵니다, 전하. 신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사옵니다. 임금께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내 효심을 직접 보고 싶었는데. 헌공하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쿡한거렸습니다. 뒤통수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행란체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이가 가져다 준 밥을 먹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이야, 아버지는 바쁘냐? 네. 요즘 맨날 늦게 와요. 그래. 나란 일이 주마니까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것이려니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김 훈장님이 한양에 올라오셨습니다. 옛 제자 준호의 출세 소식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 들으신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내가 2달 전에 시골에서 봤는데? 훈장님은 의아하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돌쇠가 한양에 와 있으며 아들집 행랑채에 숨어 지낸다는 것을. 돌쇠가 한양에 와 있다고? 그런데 왜 죽었다고? 훈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최대감을 찾아가셨습니다. 최대감께서는 마침 공무로 한양에 계셨습니다. 대감, 큰일입니다. 준호. 그 녀석의 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제 아비를 죽었다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임금 앞에서 거짓을 고했다 합니다. 그 은혜 모르는 놈. 최대감께서 주먹을 주셨습니다. 돌쇠가 그 녀석을 위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구나. 최대감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돌쇠는 40년간 당신 집에서 일한 머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직하고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돌쇠를 아들이 부정하다니. 이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죄야. 대감께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입궐하셨습니다. 전하, 아를 말씀이 있어옵니다. 무엇이냐? 정우품 박준호의 아버지가 살아있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지셨습니다. 뭐라고?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박준호가 거짓을 아뢰었사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머슴 출신이옵니다. 아들을 장원급제시키기 위해 평생을 굶어가며 뒷바라지한 어른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들집 행랑채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당장 박준호와 그 아비를 데려오라. 관리들이 박준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정원, 임금께서 부르신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모셔오라 하셨다. 그 말에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행랑채에서 제가 끌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준호야, 무슨 일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뒤에서 한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궐대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전각, 화려한 기둥, 줄지어 선 신하들, 그리고 용상에 앉으신 임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박준호의 아비냐?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예. 예, 전하. 내 아들이 너를 죽었다 하였다. 알고 있느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죽었다고 했다고? 살아있는 아비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보다는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임금께서 준호를 질책하셨습니다. 갓준호, 네 아비가 살아있거늘 죽었다 거짓을 고하였으니 이는 불효 중 가장 큰 불효이니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효를 모르는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당장 벼슬을 삭탈할 것이니라.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전하,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것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해보아라. 전하,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 것은 제 탓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평생 머슴으로 살았사옵니다. 남의 집 일이나 하며 고개 숙이며 살았사옵니다. 그런 아비가 높은 벼슬에 오른 아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아들이 저를 숨긴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잘못은 이 아비의 잘못이옵니다. 이 말을 박았습니다. 땅이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전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전하, 내 아들이 장원급제한 것은 네 덕이로다. 굶어가며 추위에 떨며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산 내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니라. 임금께서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박준호, 네 아비가 부끄럽다 하였느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비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비이니라. 신분이 천하여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 높으니라. 임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을. 오늘부터 너를 양인으로 삼고 나라가 공경해야 할 어른으로 대우할 것이니라. 그리고 준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벼슬은 일단 유지할 것이니라. 단, 네 아비에게 제대로 된 효도를 하여라. 그것이 네가 과인에게 갚을 방법이니라. 준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궁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 어린 시절 울음을 터뜨리던 그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예. 아버지는 한 번도 네가 부끄러웠던 적 없어. 아버지, 네가 장원급제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안기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넌 내 새끼야. 내가 굶어가며 키운 내 새끼야. 아버지는 네가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한씨는 변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공경하라 명하신 시아버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 순이는 매일 제 무릎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릴 때 서당 가던 이야기 해줄까?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웃는 모습을. 그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등을 굽히며 살았던 아버지. 이제 그 등을 아들이 받쳐줄 차례였습니다. 그것이 효의 시작이었습니다.